강남 아파트로 만족해라. 내 남은 노후까지 뺏으려 하지 마라. 이제부터 우리는 남이다.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집니다. 마치 제 눈물 같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외곽,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산골짜기 폐가입니다. 쥐가 드나들고 벽지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곳이죠. 보일러도 고장나서 냉골인 이 방바닥에 저는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다는 강남 한복판 30억짜리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난방이 돌고 창밖으론 한강이 내려다 보이던 그 집. 먼저 간 남편이 평생을 바쳐 마련해준 내 집. 그런데 지금 저는 왜 이 쓰러져가는 귀신 나올 법한 집에 버려져 있는 걸까요? 어머니, 다 어머니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공기 좋은 데서 건강 챙기시고 저희는 세금 문제 해결하고 이게 일거양득 아니겠어요? 웃으며 내 등기 권리증을 가져가던 며느리의 붉은 입술이 오늘따라 사무치게 밉습니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나를 이곳에 버렸습니다. 현대판 고려장. 그게 남의 집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뺏어간 건 껍데기뿐인 아파트고 나를 버린 이 폐가가 장차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줄은 말입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기막힌 제 인생 역전 드라마.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밥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억장이 무너졌던 그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강남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40평. 거기에 대기업 다니는 번듯한 아들까지 있으니까요.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며 남겨준 그 집은 제게 남은 유일한 훈장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제게 집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감옥이었지요.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 미진이가 들어옵니다. 들어오자마자 인상은 잔뜩 찌푸린 채 짜증부터 냅니다. 아, 어머니, 제가 현관에 택배 박스 쌓아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들어오다가 스타킹 올라갈 뻔했잖아요. 아, 미안하다. 너희들 좋아하는 사과즙인데 무거워서 잠깐 둔다는 게. 그리고 집안 냄새가 이게 뭐예요? 또 청국장 끓이셨어요? 옷이랑 머리카락에 냄새 다 배잖아요. 오늘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진짜. 며느리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코부터 막았습니다. 내 아들 민석이가 38 늦은 나이에 장가간다고 데려온 여자. 똑똑하고 야무지다고 좋아했더니 그 야무진 입으로 시어머니 가슴에 못 박는 기술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결혼하면서 어머니, 혼자 넓은 집에 사시면 적적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그게 효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합가한 지 일주일 만에 깨달았죠. 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돈 안 드는 입주 도우미가 되었다는 걸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들 출근 밥상을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며느리 옷 다림질까지 했습니다. 내 집인데도 소파 한가운데 앉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항상 부엌 식탁 의자나 구석진 방에 쭈그리고 앉아 눈치를 봐야 했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죽은 남편 닮은 내 아들 민석이 그 녀석 기죽이기 싫어서 며느리 비위 맞추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사단이 났습니다. 아들 녀석이 밥을 먹다 말고 묵직한 서류 봉투를 탁자에 내려놓더군요. 엄마, 저기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요. 그래, 뭐냐? 밥 먹다 말고 웬 봉투니? 며느리가 차분하고 논리적인 척 끼어듭니다. 어머니,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요즘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어머니 명의로 이 집 계속 가지고 계시면요. 나중에 상속세까지 해서 집값의 반을 세금으로 날려요. 세금? 그래도 이건 내 아버지가 남겨주신. 아,
그러니까 엄마가 뭘 알아? 요즘 법이 바뀌어서 엄마가 가지고 있으면 손해라니까? 그냥 내 명의로 미리 돌려놓으면 세금도 아끼고 나중에 엄마 노후 자금도 우리가 더 잘 챙겨드릴 수 있다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에는 말 한마디 없던 녀석이 돈 이야기 앞에서는 눈을 부라리더군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은 내 노후의 전부였습니다. 이걸 넘기면 나는 빈 껍데기나 다름없는데 말이죠. 제가 머뭇거리자 며느리가 쐐기를 박더군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석 씨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요. 승진도 밀리고 주식 투자한 것도 좀 안 좋고, 어머니가 이 집 증여해 주시면 그걸로 담보 대출 좀 받아서 숨통 좀 트고 싶어서 그래요. 자식 죽어가는 꼴 보시게요? 자식 죽어간다는 말에 어느 부모가 버티겠습니까? 아들의 주식빚, 승진 누락. 그게 다 못난 어미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꺼내주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며느리의 입가에 스치듯 지나가는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 미소가 감사의 미소가 아니라 승리의 비소였다는 것을요. 명의가 넘어가자마자 집안 공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내 집이 아니라 아들 집이 되니 눈칫밥은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제 친구들 오기로 했거든요? 파티할 건데, 어머니 계시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요. 그래. 그럼 나는 방에 조용히 있으마. 아니요, 방에 계셔도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시면 마주치잖아요. 그냥 어디 찜질방이라도 다녀오시면 안 돼요? 아, 맞다. 시골에 아버님 명의로 된 그 낡은 집 있잖아요. 거기 가서 바람 좀 쐬고 오세요. 며칠 푹 쉬다 오시면 좋잖아요. 말이 좋아 바람 쐬러 가라는 거지 사실상 쫓아내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갈 곳 없는 늙은이는 주섬주섬 옷가지를 챙겨 들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안방 문을 닫고 코빼기도 비치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30년을 살았던 내 집에서 밀려나 경기도 외곽 10년 넘게 방치해둔 남편의 시골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버스 차창 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불빛이 멀어지는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자식 농사 헛지었구나. 도착한 시골집은 처참했습니다. 마당에는 자풀이 허리까지 자라 있었고 지붕 기와는 깨져 비가 샜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방 안에서 저는 촛불 하나 켜놓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 죽으란 법은 없나 봅니다. 그 비참했던 유배지 생활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며느리가 귀신 나올 것 같다며 침을 뱉고 간 그 땅. 아들이 똥값이라 팔리지도 않는다며 버린 그 땅. 그 땅 밑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걸 저도 그들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넘게 비워둔 시골집은 그야말로 흉가였습니다. 마당 자풀은 제 허리춤까지 올라와 있었고 방구석마다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밤이면 천장에서 쥐들이 운동회를 하는지 우당탕 소리가 났습니다. 강남 아파트의 푹신한 침대 대신 습기 찬 눅눅한 이불 위에서 저는 쪽잠을 자야 했습니다. 눈을 뜨면 아침 햇살 대신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들어오는 찬 바람이 저를 깨웠습니다. 처음 며칠은 멍하니 마루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려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내 손발이 다 닳도록 뒷바라지에서 그 자리에 올려놨는데, 어떻게 제 어미를 이런 곳에 유배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혹시나 마음이 바뀌어 데리러 오는 걸까 어리석게도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잘 도착하셨죠? 거기 공기 좋죠? 그래, 공기는 좋다만 집이 너무 낡아서
비가 샌다. 보일러도 고장 난 것 같고. 제 말은 끝나기도 전에 잘렸습니다. 어머니, 시골집이 다 그렇죠 뭐. 사람 부르면 다 돈이에요. 어머니가 소일거리 삼아 조금씩 고쳐 쓰세요. 운동도 되시고 좋잖아요. 그래도 밤에 너무 춥고 무서워서. 어머니, 저 지금 바빠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거기 쥐 나오고 지저분하다면서요? 애들 병균 옮으면 큰일 나니까 당분간은 못 가겠어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긴 정적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그저 쓰다 버린 낡은 가구처럼 눈에 안 띄는 곳에 치워버리고 싶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으면 그들이 좋아할까요? 아니요, 장례비 아까워할 위인들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보란 듯이 살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곰팡이 핀 벽지부터 뜯어냈습니다. 읍내 철물점에 가서 시멘트를 사다가 갈라진 벽틈을 메웠습니다. 평생 곱게만 살았던 손은 금세 트고 갈라졌습니다. 손톱 밑에는 까만 때가 끼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며느리 눈치 보며 청소할 때는 그렇게 비참하고 서러웠는데 내 힘으로 내 잠자리를 고치고 나니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건 생전 처음 느껴보는 성취감이었습니다. 마당 자풀을 다 뽑아내고 텃밭을 일구기로 했습니다. 호미질이 서툴러 손가락을 찍기도 여러 번.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며 혀를 찼습니다. 서울서 온 할매가 뭘 알겠어? 며칠 하다 말겠지.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추를 심고 고추를 심고 배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땀방울이 흙 위로 뚝뚝 떨어질 때마다 제 마음속에 맺혀있던 우라도 하나씩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텃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데 누군가 등 뒤에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니, 서울대, 거기는 파 심는 자리가 아니여. 그늘져서 다 죽어. 돌아보니 낡은 자전거를 끌고 선 칠순의 노신사였습니다. 이 마을 이장 박영감님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참 깐깐해 보였습니다. 흰머리는 꼿꼿하게 서 있고 눈매는 매서웠으니까요. 제가 농사를 처음 지어봐서요. 비켜봐요. 호미 줘봐. 박 이장님은 제 손에서 호미를 뺐다시피 가져가더니 능숙한 솜씨로 골을 타고 모종을 옮겨 심어주었습니다. 무뚝뚝한 말투와 달리 손길은 어찌나 섬세하던지 마치 아기를 다루듯 흙을 토닥여주더군요. 서울서 쫓겨났소. 왜 혼자 이러고 있어? 훅 들어오는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식한테 버림받았다고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러자 박 이장님은 더 묻지 않고 툭 한마디 던졌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혼자 사는 게 제일 속 편해. 나중에 막걸리나 한 잔 받으러 올 테니 그때 전이나 좀 붙여주셔. 그 뒷모습이 어찌나 든든하던지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는 이웃집 문 여는 소리만 들려도 숨을 죽였는데 이곳에서는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시간은 정직했습니다. 제가 흘린 땀만큼 텃밭은 초록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직접 키운 상추를 뜯어 된장에 싸먹는 점심은 아들이 사주던 비싼 스테이크보다 100배는 더 달고 맛있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져 갔습니다. 밤이면 풀벌레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었고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 이게 사는 거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68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버린 그들은 여전히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2달쯤 지났을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요. 여보세요? 민석이니? 무슨 일 있냐? 엄마, 혹시 돈 좀 있어요? 비상금 숨겨둔 거 없냐고요? 다짜고짜 돈 타령이었습니다. 안부 인사는커녕 목소리에는 짜증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돈이라니. 집이고 뭐고 다 너희 주지 않았니? 내가 가진 게 어디 있다고. 아, 진짜? 아빠가 엄마 몰래 남겨둔 거 있을 거 아니야. 찾아봐요, 좀. 나 지금 급하다고요. 무슨 일인데 그래? 회사에 문제 생겼니? 알 거 없어요. 아무튼 돈 없으면 끊어요. 짜증나게 진짜.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걱정보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집까지 뺏어가 놓고 빈털터리가 된 어미한테 또 돈을 내놓으라니. 저 녀석이 정말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읍내 장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박 이장님과 막걸리 한 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 이장님이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서울대 혹시 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이요? 이 마을 말여. 곧 개발된다는 소문이 있어. 군청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측량하고 난리가 났어. 네. 개발이라니요? 이런 산골짜기를요? 여기에 대규모 리조트랑 관광단지가 들어선다나 뭐라나. 암튼 여기 땅값이 지금 들썩들썩해. 서울댁네 집터가 그 노른자위라던데.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똥값이라며 침뱉고 간 이 땅. 아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이 폐가. 여기가 노른자위라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등기 권리증을 꺼내보았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이 땅. 아직 명의는 남편 그대로였고 상속 처리가 안 된 상태라 실질적인 권리는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들놈이 귀찮다고 상속 등기를 미루다 저에게 떠넘긴 게 신의 한 수가 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더군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박 이장님 말이 사실이구나. 여기가 김영자 씨 댁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희는 리조트 개발 시행사에서 나왔습니다. 사모님 소유의 이 땅을 매입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금액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아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액수였습니다. 하늘이 도운 걸까요? 아니면 죽은 남편이 못난 아내를 위해 마지막 선물을 남겨준 걸까요? 강남 아파트를 뺏기고 쫓겨난 저에게 하늘은 더 큰 보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당장 팔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며칠 전 돈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던 아들의 목소리가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저를 짐짝 취급하던 며느리의 비웃음도요. 이제 판이 뒤집혔습니다. 이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상상만으로도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는 흙 묻은 손을 털고 일어나 그들을 향해 여유롭게 웃어 보였습니다. 글쎄요. 남편 추억이 서린 곳이라 팔 생각이 없네요. 돌아가세요. 그들의 당황한 표정을 뒤로하고 저는 박 이장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든든한 조력자가 필요했으니까요. 저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람의 값어치라는 게 땅값과 참 비슷하더군요. 어제까지만 해도 쓸모없는 짐짝 취급을 받던 제가 하루아침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시행사 직원들을 돌려보내고 난 뒤 마을에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서울 댁내 땅이 리조트 정문 자리라더라, 보상금이 평당 얼마라더라 하는 이야기들이었죠.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
괜히 인사를 건네고 문 앞에는 낯선 명함들이 수북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박 이장님이 넌지시 일러주었거든요. 서울대, 절대 먼저 움직이지 마시오. 그놈들 똥줄이 타면 알아서 기어오게 되어 있어. 원래 꽃이 가만히 있어야 나비가 꼬이지. 꽃이 나비 쫓아다니면 쓰나? 그 말이 참 든든했습니다. 박 이장님은 매일 아침 제 집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며 이것저것 챙겨주었습니다. 개발업자들 상대로 흥정하는 법부터 서류 보는 법, 심지어는 텃밭에 물 주는 요령까지. 무뚝뚝한 말투 속에 담긴 속정이 느껴져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이장님과 평상에 앉아 옥수수를 까고 있는데 박 이장님이 불쑥 그러시더군요. 근데 서울대, 보상금 받으면 뭐 할 거요? 다시 서울 가서 아들하고 살 거요? 그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돈이 생기면 당연히 자식에게 돌아가는 게 부모 마음이라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아니요. 서울은 안 가요. 거긴 사람이 살 데가 못 됩디다. 저는 그냥 여기서 흙 앓고 살고 싶어요. 마음 맞는 사람하고 오손도손. 제 말에 박 이장님 얼굴이 붉어지더군요. 그 투박한 손으로 뒷머리를 극적이며 헛기침을 하시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소년 같던지 웃음이 났습니다. 칠순이 다 된 나이에 찾아온 이 낯간지러운 감정이 저를 다시 여자로, 사람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롭던 제 일상을 깨트리는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예전과 딴판이었습니다. 다급하다 못해 울먹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어떡해요? 왜 그러니? 또 돈 얘기면 끊어라. 아니에요. 엄마, 진짜 큰일 났어요. 아파트, 강남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것 같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경매라니요. 그게 어떤 집인데? 남편이 피땀 흘려 마련한 그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간다니.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주식을 얼마나 했길래 집까지 날려먹어? 죄송해요. 엄마 명의로 담보 대출 받은 거 이자 못 낸 지 좀 됐고, 미진이가 친정 오빠한테 보증 선 게 잘못돼서 엄마, 저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시골집이라도 팔면 안 돼요? 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집 뺏어가고 어미를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 낡은 시골집이라도 팔아달라니요. 만약 제가 이 땅이 황금 땅이 된 걸 미리 말했더라면 저 녀석은 당장 달려와서 제 손에 지장을 찍어갔을 겁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건 기회다. 저들에게 내 진짜 힘을 보여줄 기회다. 저는 침착하게 아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이 썩은 집 팔아봤자 똥값이라는데 누가 사겠니? 내가 그랬잖니. 여기는 사람 살 데가 못 된다고. 아니에요. 엄마, 요즘 시골 땅값도 좀 올랐다면서요. 제발요. 엄마, 미진이가 이혼하자고 난리예요. 저 진짜 죽고 싶어요. 죽고 싶다는 아들의 말에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업자득, 인과응보,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더군요. 민서가, 나는 이제 가진 게 없다.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그리고 정갈대 없으면 내려오든지 방 한 칸은 내어주마. 네? 거길 어떻게 가요?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웃다가 결국엔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아들의 불행을 보고 웃는 어미라니 독해졌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박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장님, 저 그 사람들 만나야겠어요. 시행사 사람들요. 오, 드디어 마음 먹었소? 그래, 얼마를 부를 참여? 돈도 돈이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계약 아주 요란하게 하고 싶어요. 동네방네 소문 다 나게 아주 성대하게요. 제 계획을 들은 박 이장님은 무릎을 탁 치며 껄껄 웃으셨습니다. 역시 서울대기 보통이 아니구만. 그래야지. 그 못된 놈들 콧대를 아주 납작하게 눌러줘야지. 내가 판을 제대로 깔아드리지.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시행사 측에서는 알박기 땅인 제 집터가 없으면 리조트 진입로를 낼 수 없어 안달이 난 상태였습니다. 제가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저는 더 이상 눈치 보던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쥔 당당한 갑이었습니다. 현금 30억, 그리고 리조트 내 상가 분양권 2채. 그 밑으로는 도장 안 찍습니다. 시행사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결국 그들은 제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아들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려오너라. 며느리랑 같이 밥이나 한 끼 먹자. 아마 그들은 상상도 못하겠지요. 쥐가 나오는 흉가에서 청국장이나 끓여 먹을 줄 알고 올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 상상 그 이상의 진수성찬일 겁니다.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쇼가 곧 시작됩니다. 약속한 주말이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익숙한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아들 민석이의 차였습니다. 그런데 차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세차를 언제 했는지 먼지가 뽀얗게 앉았고 범퍼 쪽은 어디 긁혔는지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한때 강남대로를 누비던 그 번쩍이던 외제차도 주인의 몰락과 함께 초라해진 겁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박 이장님이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우리는 낡은 양은 밥상 대신 새로 산 윤기 흐르는 원목 테이블 위에 최고급 한우를 굽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서부터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진짜. 오빠, 차 좀 조심해서 몰아봐. 웅덩이 때문에 흙탕물 다 튀었잖아. 아끼는 구두인데. 알았어, 좀. 나도 짜증 나니까 조용히 좀 해. 엄마한테 돈 얘기는 어떻게 꺼내지? 낡은 집이라도 담보 잡히면 1,000,000원은 나오려나?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이 이제 평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금싸라기 땅이라는 것을요. 마당에 들어선 두 사람의 표정은 가관이었습니다. 잔뜩 찌푸린 얼굴로 코를 막으며 들어오던 며느리가 마당 한가운데 주차된 검은색 신형 세단을 보고 멈칫하더군요. 박 이장님이 저 타라고 뽑아준 비닐도 안 뜯은 새 차였습니다. 어? 오빠, 저 차 뭐야? 벤츠 아니야? 여기 누가 왔나? 아들 녀석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더군요. 그러다 마루에 앉아 고기를 굽고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지 않고 아주 담담하게 그들을 맞았습니다. 왔냐? 밥은 먹고 다니니? 앉아라. 고기나 좀 먹고 가.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저 차는 뭐고? 옆에 이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아들은 저보다 박 이장님을 더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박 이장님이 헛기침을 하며 짐짓 근엄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자네가 그 강남 산다는 아들인가? 얼굴 보기 참 힘들구만. 누구신데 남의 가정사에 참견입니까?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집 판다고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 차 딜러가 온 거예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들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던 제가 이제는 그들이 우스워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열린 대문 사이로 동네 주민들이 지나가며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여사님, 축하드려요. 현수막 걸린 거 봤어. 보상금이 어마어마하다며? 이제 우리 마을 유지되셨네. 김 여사, 나중에 한턱 크게 싸야 해. 리조트 들어오면 상가도 받는다며?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동자가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상금, 리조트, 상가. 그들이 평생 쫓아다니던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자 귀가 번쩍 뜨인 겁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보상금이라니요? 리조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코를 막고 있던 손은 어느새 다소곳이 모아져 배꼽 위에 올라가 있더군요. 저는 상추에 고기 한 점을 싸서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 삼킨 뒤 말했습니다. 아, 별거 아니다. 이 동네 재개발된다는구나. 그래서 이 집이랑 텃밭이랑 다 팔았다. 팔아요? 얼마예요? 아니, 계약은 하셨어요? 아들이 신발도 벗지 않고 마루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눈에는 탐욕과 기대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계약서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거기 있다. 궁금하면 보든지. 아들은 허겁지겁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도 그 옆에 딱 붙어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 10, 100, 1000, 억. 30억? 거기에 상가 분양권 2채나. 두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종이를 쥔 아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털썩 주저앉더군요. 30억. 자신들이 뺏어간 강남 아파트 빚을 다 갚고도 남을 돈. 아니,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현금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넋이 나간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진짜 엄마 돈이에요? 며느리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경멸과 짜증이 가득하던 눈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냄새나는 시골 노인네였던 제가 순식간에 위대한 자산가로 신분 상승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내 돈이다. 내 이름으로 도장 찍었으니까.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며느리가 무릎으로 기어와 제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세상에, 축하드려요. 역시 우리 어머니 안목은 못 따라간다니까. 제가 뭘 했어요? 어머니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여보, 뭐 해? 어머니 어깨 안 주물러 드리고. 아, 맞다. 엄마, 축하드려요. 와, 진짜 대박이다. 엄마, 그럼 이제 저희 빚 갚을 수 있는 거죠? 저 진짜 죽다 살아난 기분이에요. 아들은 제 손을 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반가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의 침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10만 원이 없어서 전화를 끊어버리던 그 아들이 맞나 싶더군요. 저는 잡힌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너희 빚 갚아준다고 했니? 이 돈은 내 돈이다. 너희가 버린 땅에서 나온 내 피 같은 돈이야. 너희는 강남 아파트 가져갔잖니? 그거면 됐지. 무슨 염치로 여기에 또 손을 벌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희 가족이잖아요. 민석 씨 지금 회사 잘리기 직전이에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저희가 잘 모실게요. 다시 서울 가요, 어머니. 며느리가 애원하며 매달렸습니다. 잘 모시겠다. 다시 서울 가자.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지금 들으니 역겹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모시고 싶은 건 제가 아니라 제 통장이었으니까요. 그때 옆에서 조용히 고기를 굽던 박 이장님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염치도 없구만. 자네들 영자씨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효자 노릇이여? 늦었어. 아주 많이 늦었어. 할아버지는 빠지세요. 우리 엄마랑 얘기 중이잖아요. 아들이 대들자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입 닥쳐라. 어디서 버릇없이 어른한테 소리를 질러? 제 호통에 아들이 움찔했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뒤에는 든든한 30억이라는 백과 저를 지켜주는 박 이장님이 있었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나는 서울 안 간다. 그리고 이 돈 너희한테 한 푼도 안 줄 거다. 나는 여기서 이 사람하고 새 인생 살 거야. 네, 새 인생이라니요? 엄마, 설마 재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랑? 그래, 안 될 거 뭐 있니? 너희도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버렸잖니. 나도 이제 내 짝 찾아서 행복하게 살란다. 그러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는 마시던 물잔을 마당으로 획 던져버렸습니다. 쨍그랑 유리 조각이 산산조각 나면서 우리의 질긴 악연도 그렇게 깨져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놓쳐버린 30억에 대한 후회만이 가득 차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저는 박 이장님이 따라주시는 막걸리 한 잔을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평생 마셔본 술 중에 가장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깨진 물 잔을 뒤로 하고 아들 내외는 쫓겨나듯 대문을 나섰습니다.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지 대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지만 박 이장님이 빗자루를 들고 호통을 치자 그제야 도망치듯 차에 올라타더군요. 멀어지는 흙탕물 묻은 차 뒷공무니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작 저렇게 했어야 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걸 왜 이제야 보여줬을까? 그날 이후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부재중 전화가 찍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어서 울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구구절절한 문자들이 쏟아졌지만 제 마음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고 싶은 건 손주를 안아주는 할머니가 아니라 30억을 쥔 물주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웃음만 나왔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쓰러져가던 시골집은 헐고 그 자리에 아담하고 예쁜 2층 양옥집을 지었습니다. 마당에는 잔디를 깔고 박 이장님이 좋아하는 소나무도 한 그루 심었지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제 옆자리에 든든한 짝꿍이 생겼다는 겁니다. 네, 박 이장님과 조촐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동네 회관에서 돼지 한 마리 잡고 국수 삶아 나눠 먹는 잔치였지만 강남 호텔에서 했던 아들 결혼식보다 100배는 더 행복하고 벅찼습니다. 영자씨, 이제 고생 끝이여. 남은 생은 내가 여왕처럼 모실 테니 나만 믿어. 투박한 손으로 제 손에 금반지를 끼워주던 그 사람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칠순이 다 되어 만난 사랑은 불꽃처럼 뜨겁지는 않았지만 은은한 숯불처럼 따뜻하고 오래가는 온기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며칠 뒤 불청객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혼자였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더군요. 회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며느리와는 이혼 소송 중이라며 술 냄새를 풍기며 마당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엄마, 저 진짜 갈 데가 없어요. 미진이는 위자료 내놓으라고 난리고 빚쟁이들은 찾아오고 엄마가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저 엄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저는 30억 통장보다 더 무서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어나라. 주태 부리지 말고. 엄마, 제발요. 딱 5억만, 아니, 3억만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평생 은혜 갚을게요. 민서가 너한테 줄 돈은 10원 한 장 없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 찾아오지 마라. 나 이제 법적으로 혼자 아니다. 네? 그게 무슨... 저는 안방에서 혼인신고서를 꺼내 아들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박 이장님, 아니, 이제는 제 남편이 된 박춘식 씨의 이름과 제 이름이 나란히 적힌 서류였죠. 봤지? 나 재혼했다. 법적으로 부부야. 그 말은 즉, 내 재산의 법적 상속인은 내가 아니라 내 남편이라는 뜻이다. 엄마! 어떻게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핏줄을 어떻게 남보다 못하게. 핏줄? 그래. 핏줄이니까 지금까지 참아준 거다. 내 등골 빼먹고 나를 이 산골에 갖다 버릴 때 이미 너와 나의 인연은 끝났다. 내 남편은 내가 아플 때 약 사다 주고 외로울 때 곁에 있어 준 사람이야. 너보다 천배만배 귀한 내 가족이다. 아들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엄마라는 이름으로 핏줄이라는 명분으로 저를 착취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겠죠.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라. 내 남편 성격 알지? 한 번만 더 얼씬거리면 그땐 몽둥이 찜질을 당할 줄 알아라. 때마침 밭일 나갔던 남편이 트랙터를 몰고 들어왔습니다. 우렁찬 엔진 소리에 놀란 아들은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진 걸 실감했는지 도망치듯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비틀거리는 그 뒷모습이 처량해 보였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자식이 성장하려면 부모라는 껍질을 깨고 나가야 하듯 저 또한 자식 바보라는 껍질을 깨야만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남편이 툭 고기 반찬을 제 밥그릇에 올려주며 묻더군요. 안쓰럽소. 그래도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저는 밥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안쓰럽죠. 하지만 그게 제 몫인 걸 어쩌겠어요. 지 인생 지가 수습해야 어른이 되죠. 저는 이제 당신 챙기기도 바빠요. 서울댁, 아니, 여보가 아주 단단해졌네. 보기 좋아?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강남 아파트의 꽉 막힌 창문으로는 느낄 수 없었던 흙내음 섞인 진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로 살지 않습니다. 저는 30억 자산가 김영자이자 사랑받는 아내 김영자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나를 이곳에 버려준 자식들에게, 그리고 나를 다시 살게 해준 이 땅에게요. 여러분, 인생 참 모르는 겁니다. 지금 당장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도 그 아래에 날개가 숨겨져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저처럼 늦깎이 봄날을 맞이할 여러분의 인생을 저 김영자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통쾌하셨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